2010년부터 1년간 가사유학을 하고 2년간 군유학을 하고 이런 학을 하는데요. 저는 지원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입학할 때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한 2,200, 한 300 이 정도 되는 학자금 대출 빚이 있고요. 아무튼 복학을 하면서 공부년도 때 제가 2학년 때는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주변에 먼저 복학한 친구들이나 동생도 지금 대학생인데 그 학자금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걸 보고 저도 할 수 있겠다 해갖고 신청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 복학 처리가 아직 안 돼가지고 신청을 못했다가 복학 처리가 되면서 신청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는데 처음 신청을 하고 나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동생이 계속 확인을 해보라길래 3일 있다가 확인을 해봤는데 소득 통과라고 써있었어요. 소득 통과라고 써있어 당연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친구가 자기는 국가장학금 그 등록금 고지서에 찍혀서 나왔는데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확인을 해봤죠. 그랬더니 그 홈페이지에서 혼정 탈락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 내가 탈락했는지 사유를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여기 뭐 주요 사유가 제가 이수학점 이달로 신청이 거절되었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난 학기, 직전 학기 그걸 알아보니까 제가 14학점을 신청했고 그 중에서 9학점 이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됐는데 사실 제가 2009년 당시에 2학년 때 17학점 실제로 17학점 신청을 했는데 하나를 수강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14학점이 되고 그다음에 14학점을 이제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되게 지원 사정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등록금은 낼 수가 없고 대출이 아니면 낼 수가 없고 그다음에 당장 제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차비 뭐 밥값 이런 거를 집에서 저한테 따로 대줄 형식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제가 대학생 신학교 때 당시에 동생이 수험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 동생한테. 그래서 제가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제가 학교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닐 수가 없는 상태여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수업에 잘 집중할 수 없더라고요. 학업에 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돈이 생기면서 이게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생기고 학원 자꾸 뒤로 밀려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나에서 두 개까지 늘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과목을 이제 소홀하게 됐어요. 소홀하게 돼가지고 F학점을 맞아가지고 아마 9학점밖에 이수를 못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9학점을 기왕 9학점밖에 이수를 못해가지고 신청이 거절이 됐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학업이랑 아르바이트 병행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렵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그냥 돈 때문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계속 벌어야 되고 사실 학자금 이자도 한 6만원씩 내야 되는데 학자금 이자 빼고 핸드폰 값 빼고 식비 빼고 책값 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도저히 사실 알바 하나 해서는 도저히 이게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까지 늘리고 두 개를 늘리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학업에 소홀하게 되고 그래서 학업에 집중해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9학점밖에 이수를 못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거절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다 국가장학금은 이제
안 됐으니까 포기를 하고 이제 학점 대출이라도 받으려고 학점 대출 신청했는데 이것도 거절이 됐더라고요. 이것도 같은 사유로 9학점, 12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되는데 9학점밖에 이수를 못 해가지고 거절이 됐는데 이건 또 구제 제도가 있더라고요. 학교에다가 특별 신청서라고 해서 사유서를 쓰면은 이게 거절됐던 걸 다시 승인으로 해준다고 하는데 사유를 되게 적기가 민망하더라고요. 되게 제가 가정 형편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튼 사유서를 제출해가지고 학점 대출은 또 받을 수가 있었어요. 사실 그때 거절 당했을 때가 등록 나가면 일주일 전이라서 되게 아찔했었거든요. 저는 등록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거 진짜 이게 승인이 안 되면은 뭐 대법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지금 신용 불량이셔가지고 아이들 사태로 그렇게 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이름으로밖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데 저는 또 소득이 없으니까 막 신용 자체가 없으니까 대출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찔했는데 어쨌든 그 특별 추천서를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은 됐어요. 근데 그 승인자가 갈 때 직접 학교에다가 그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되게 그 신청한 자체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 신청한 사람들이 20기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저랑 학점 이수 미달이나 아니면 또 성적 이수 미달로 해가지고 학점 대출 또 특별 신청서를 한 애들일 텐데 되게 많은 걸 보면서 나 같은 애 되게 많구나. 그런 애들은 또 누가 신청하는 건 택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제가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동문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과에 150만 원을 주는 건데 그거 성적 관계없이 그 활동 같은 거를 하는 그 잘하는 후배들한테 주는 동문 장학금인데 그걸로 신청을 해서 당첨됐어요. 됐는데 그것도 학교를 통해서 주는 장학금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기준이 15학점 이상 신청하지 않으면 또 줄 수가 없다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150만 원이 되게 저한테 150만 원 되게 큰 돈이거든요. 지금 그 등록금의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돈인데 그것도 못 받게 돼서 되게 아쉬웠고, 아무튼 저는 제가 9학점을 이수했는데 그 9학점은 B학점을 넘었었거든요. 성적 기준은 그 학점만 가지고 따지면 그거는 성적 기준은 충족했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학점 이수 미달로 이렇게 교과자금이 거절이 돼가지고 참 바뀌었으면 좋겠다, 기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학교에 가면 다른 애들은 다 교과자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서 좀 괜히 위축되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좀 싫었던 그런 이상입니다. 네, 작년 가을과 이번 봄 두 번 다 국가장학금 신청을 했지만 작년 봄학기에 그 낮은 학점을 이유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학점이 낮게 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서울의 많은 동네가 그렇듯 저희 동네 또한 시급 높은 과외 아르바이트가 많이 구해지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식당 서빙이나 택배 상하차, 배송노조 이런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보니 과제나 공부에 신경 쓸 시간이 부족했던 데다가 약간 불운 이런 것도 좀 겹쳐서 작년 봄학기에 학점을 잘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널린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좀 힘이나 이런 거 많이 드는 거에 비해서 임금이 너무 적어서 이렇게 벌어서 빚은 언제 줄이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도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이런 특수 시즌에는 또 부인하는 곳이 많다 보니 시급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오르는데요. 그때 좀 더 벌어보겠다고 추석 시즌에는 수업 한두 과목 있는 날은 그냥 학교 아예 안 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이제 기말고사 시험 공부할 때인데 그 시간 좀 많이 줄여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문득문득 너무 서글프고 그런 상황에 화가 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번 학기, 그러니까 작년 가을 학기에
저랑 제 후배 한 명이 휴학을 선택했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입학한 후에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을 거의 계속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저학년 때는 별 느낌 없이 받던 학자금 대출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였는지 산더미처럼 쌓인 대출금도 언젠가 내가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게 언젠가부터 너무 큰 압박감으로 갑자기 다가오더라고요. 심통도 좀 가깝해지고. 그래서 저번 학기 다니려고 했는데 성적을 이유로 장학금 신청이 탈락하니까 이제 그런 등록금을 생으로 다시 또 빚을 내갖고 내야 되는데 그러면 빚이 또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원래 사람이 압박감을 많이 느끼게 되면 객관적인 현실 이런 거보다는 좀 믿고 싶은 바람대로 믿게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통령이 이제 바뀌면 숨이 좀 트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이런 걸 희망으로 두고 등록을 한 학기 미루자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번 학기 또한 변한 거 없이 장학금 신청에서 탈락했고 저는 괜히 한 학기 또 허비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까지 해서 갚아야 할 빚이 총 2,373만 3,002원 남았는데요. 오기 직전에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봤더니 대출 그동안 받은 거에서 찔끔찔끔 잡힌 거 이런 거 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학자금 대출 받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서 빚 늘어나고 매달 이자 좀 더 낼 각오를 하면 학교를 다닐 수는 있는데 제 후배 중에 또 어떤 친구는 신용등급 이런 것 때문에 대출도 못 받는 상황이 된 친구가 있더라고요. 일단 등록금 내고 등록만 하면 이제 학교 2달 다니다가 학교 동문분들께서 이렇게 비목적으로 모아서 주시는 장학금 이런 걸 거의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등록할 때 받는 게 아니라 좀 한 달 정도 있다가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당장 등록금 낼 때는 이제 대책이 없고 장학금을 선조해버려서 빚도 받지 못하고 잠깐 필요한 대출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저번 학기 등록을 하지 못했던 후배가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 있는 국가장학금이 저와 제 후배 같은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희망고문일 뿐입니다. 등록금이 정말로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성적을 잘 받을래야 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친구들 공부에만 전념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매일같이 신경 써갖고 알바 천국 이런 사이트들 돌아다녀야 되고 그런 것도 은근히 신경 많이 쓰이더라고요. 다른 친구들 공부하고 과제할 시간에 아르바이트하고 돼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은 지금 저처럼 수업에 지장 초래할 것까지 각오해가면서 이제 돈을 벌어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남들보다 그냥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남들보다 잘해야 성적이 나오는 상대평가에서 도대체 어떻게 성적을 잘 받으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점 잘 받고 스펙 잘 채워서 잘 나가는 직장에 취업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꿈도 꿀 수 없고 그냥 졸업장 있으면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하면서 꾸역꾸역 졸업이나 하려고 다녀내고 있는 학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성적을 잘 받아서 이런 국가장학금 이런 걸 받으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부 잘했다면서 칭찬으로 주는 성적장학금도 아니고 등록금이 부담스러운 학생들을 위해 마련했다는 복지장학금의 성적 기준을 두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고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국가장학금의 수혜자인 학생들은 그래도 좀 덜 힘들고 좀 더 나은 여건에 있는 학생들이 아닌가 하는 못난 질투심까지 들기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8개의 대출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제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서 아웃백 과외, 디자인 알바, 롯데마트 안전요원, 심지어 먹지도 못하는 고신탕집에서 알바까지 해봤습니다. 알바에서 받은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바로 이자로 빠져나가니까 언제부터는 알바비 받는 통장을 따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생활비로 쓰려고 벌었던 돈을 대출 이자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저에게 근본적 대책은 아니지만 국가장학금이 생긴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신청하려고 보니 성적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적이란 딱지는 시, 구 장학금에서부터 학교 장학금도 못 받게 되는데 심지어 국가에서 가계부담 완화 대책으로 마련한 국가장학금까지 못 받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한 번도 빠짐없이 받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국가장학금 전체 탈락자 중에서 84.5%가 성적 제한으로 탈락되었으며 이 중에는 특히 저소득층이 많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가난한 대학생들이 성적으로 인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성적 제한으로 국가장학금까지 못 받게 되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적도 있습니다. 성적 제한이란 조건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그 학생들을 더욱 위축되게 하는 국가장학금 제도 분명 개선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라면 제발 성적 제한 조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규 학기가 아닌 추가 학기는 학자금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학기에 등록금 300만 원을 번 다음에 학교에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 졸업 유예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정규 학기가 아닌 추가로 학교를 다니면서 더 배우고 진로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추가 학기는 학자금 대출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은 엄청 깜짝 놀랐는데 이제 어떤 친구는 그러면 자기 돈 벌어서 학교를 다녀야 된다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친구까지 봤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장난이지만 진심으로 말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아빠 학교에서 등록금 나오는 친구가 제일 부럽다라는 얘기를 진짜 지금까지도 입에 달고 다녔는데 이제 그런 부러움은 대출이 워낙 쉽게 되다 보니까는 금방 무뎌졌는데 지금 4학년 취업 준비생임에도 불구하고 스펙이나 진로 준비보다는 등록금을 벌어야 되고 국가에서 마련한 국가장학금조차 못 받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저의 목을 더욱 못 조였습니다. 제발 대학생들의 현실에 맞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다학자금 대출로 인한 고통 및 성적 기준 적용 피해 사례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은 학기 중이기도 하고 또 현장으로 있는 숙명여대에서도 국가장학금 관련 설문을 해보니 국가장학금을 단 돈 500원을 지급받은 그런 소액 지급 사례가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본인의 3남매, 그러니까 형제 모두가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현재 가계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유리지갑에서 그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득분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현실 생활의 서민임에도 불구하고 소득분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등 여기 계신 이 세 분 이외에도 이 비참한 국가장학금의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하루빨리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성적기준 폐지나 소득분위 산정 방식 현실화 등의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이 국가장학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김재현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실의 최일영 비서관님께서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국가장학금 제도의 현재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나름대로 연구하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김재현 의원실의 최일영 비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기 뒤쪽에 보시면 이제 방호과에 이제 그 국회에서 근무하시는 스님도 계신데 분명히 아마 대학생 자녀를 두고 계시지 않을까. 맞죠? 예, 그래서 국민적 관심사가 확실하다 생각하고 지금 또 인터넷 생중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접속하셔가지고 의견도 주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례들도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좀 꼼꼼하게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간단히 확인을 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또 방법도 한번 좀 나름대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록금의 현실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등록금이 이제 한 학기에 지금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600만 원 이제 한 학기에 1년에 이제 등록금 1000만 원 이상
시대는 이미 도래한 거죠. 국립대가 이제 한 45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등록금이 높게 된 배경은 1989년도에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를 노태우 정권 때 단행을 했고 1995년도에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에 531 교육개혁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근데 이 531 교육개혁안의 핵심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전까지는 그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000명 정도의 학생을 이제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되었을 때만 대학 설립을 이제 인가를 내줬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400명으로 대폭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400명 정도의 대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조건만 된다면 누구라도 대학을 설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후죽순처럼 사립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을 설립하면 돈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대학을 설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고액 등록금의 결정적 계기는 사실 1995년 531 교육개혁 안에 있다라고 모두들 이제 공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이제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까지 이루어지면서 등록금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다음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등록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비교해야 그렇고 그래서 반값 등록금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많이 아시다시피 반값 등록금 시위가 전국적으로 저희 이제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님이 국회에 입성하게 된 결정적 계기이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때 국민적 여론이 압도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학부모님들이 다 찬성을 하셨고 이 해외도 너무하다 이런 이제 요구가 터져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도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을 공약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고 공약을 한 일이 없다라고 이제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게 된 거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기 시작한 시점이 촛불 시위도 있었지만 이때도 큰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반값 등록금을 하기 싫은데 그래도 나름의 대안으로 세워본 것이 바로 이제 그 정책적으로 도입한 게 국가장학금입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은 지금 그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8분위까지 소득 8분위까지 지급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소득이 4분위, 3분위 정도까지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분위가 점차 이제 늘려가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그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국가장학금 제도는 근본적으로 이제 정권이 어떤 조건이 이제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책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불안정한 이제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좀 나라 경제가 힘들어져가지고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이런 쪽부터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장학금은 그런 이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값 등록금 여론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고유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국가장학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꼼꼼하게 따져보면 이제 오늘 이제 사례 발표도 있었는데요. 제일 큰 문제점은 이 국가장학금이라고 하는 게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의 의미가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학생은 당연히 학비뿐만이 아니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 학업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소득층 학생들이 그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그 1분위부터 8분위까지 그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소득 순위별로 성적 기준 탈락자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 기초생활 수급자와 1분위에 소속된 학생들의 탈락률이 제일 높은 거죠. 이게 이제 실제 국가장학금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저희 대학의 전국의 모든 대학은 상대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경쟁에서 조금만 뒤떨어지게 되면 B학점 이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대학들이 이 B학점 미만의 강제 배정 비율을 더 늘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70% 정도 가까이만 이제 B0 이상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0% 학생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B학점 이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평가제 하에서. 그리고 이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천적이고 구조적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수가 없는 학생들이 30%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국가장학금 제도라는 걸 왜 시행하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크게 또 이제 지적받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은 그 소득분위 산정의 어떤 비현실성, 불합리성입니다. 현재 이 국가장학금을 집행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이 그 신청자들의 소득분위를 산정하는 기준은 부모님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면 그 대부분의 이제 소득이 잡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부의 어떤 자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걸 차지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이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금융부채도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확인하려면 그 사회복지 통합망인가요? 이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실제 그 소득은 낮은데 소득분위가 좀 높게 책정이 돼가지고 이런 겁니다. 집은 있는데 담보대출이라든지, 그 집이 빚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권에 2억, 3억의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분위가 높게 형성돼가지고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 또, 다르게는 실질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고, 굉장히 부유한데,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되고 한 번도 빠짐없이 국가장학금 받은 케이스. 최근에 그런 사례가 극명하게 드러났죠.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한 번도 빠짐없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소득분위 산정의 어떤 비현실성, 불합리성을 이제 드러내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그 국가장학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핵심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국가장학금은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유형과 2유형인데요. 1유형은 학생들이 신청하면 국가가 직접 지원을 해주는 거고, 2유형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자구 노력을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을 학교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학교로 지원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건지는 자율로 맡겨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숙명여대에서 500원 국가장학금을 받았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전남대에도 사례가 있고 부산대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례는 전부 국가장학금 2유형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숙명여대가 1억의 2유형 국가장학금을 받았으면 그 1억을 어떤 학생들한테 어떤 기준으로 줄 거냐는 숙명여대 자율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국가장학금 2유형 산정 방식이 2012년과 2013년에 바뀌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대학이 이 자구 노력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장학금을 확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등록금을 인하하는 걸 10으로 보면 그 장학금을 확충하는 건 그것의 3분의 1로 평가를 했습니다. 즉 등록금 인하 노력을 더 많이 배점을 준 거죠.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시켰습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의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죠. 등록금을 좀 인하해가지고 국가장학금 2유형의 한 10억 정도를 받으면 이게 더 낫겠다라고 2012년도에 대학들이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대다수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평균 전국 대학교의 등록금 인하율이 한 5% 정도가 된 거죠. 그런데 올해는 대학들이 전부 등록금을 동결시켜버렸습니다. 이유는 유형 산정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가지고. 어떻게 바꿨냐면 이 등록금 인하액과 장학금 확충 노력을 1대1로 바뀝니다.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고 장학금만 확충하면 되는 거죠. 학교
차원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등록금을 인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등록금을 책정할 때 인하된 금액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하고 똑같이 이용 등록금 지원을 받긴 받아야 되겠지만 장학금을 확충하면 된다고 하니까 장학금을 확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해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들 90% 이상이 등록금 인하가 아니라 등록금 동결을 선택한 이유는 이 등록금 이유형 산정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려면 지난해처럼 등록금이 계속 인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해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국가장학금 정책이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후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사례 발표 외에도 이제 대학생들이 한 가정에 2명, 3명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실로 사례가 왔는데 이런 학생들과 이런 가정에 대한 지원책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국가장학금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개선할 거냐? 당연히 성적 기준은 올해 2학기부터 반드시 폐지가 되어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 의원실 입장이고요. 실제로 2013년도에 이 성적 기준을 폐지할 건지 말 건지를 교과부에서 아주 치열하게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유지를 시켜버렸죠. 근데 조금 더 국민들과 대학생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2학기 때부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2학기 때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소득분위 산정의 현실화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과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 차원에서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저희 이제 김재현 포함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와 관련돼서 이제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을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건강보험료 납부 내용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통합망인가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적으로 마련을 하게 되면 금융자산이 충분히 이제 통계로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실화 시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산도 확충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확충이 됐지만 실제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반값 등록금이 실현이 되려면 1조 2천억 이상의 재정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을 법률로서 명기하는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정이 국회 내에서 빨리 이루어져야지 이제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고지서상의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걸 그대로 이행을 하면 되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게 GDP 대비 1%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돌리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GDP 대비 1%면 약 12조 원 정도 됩니다. 지난해 저희 GDP가 한 이제 1250조 정도가 되니까요. 1%면 이제 12조 정도입니다. 12조면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예산이 2조 7천억이잖아요. 12조면 반값 등록금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GDP 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을 정부가 약속했던 것처럼 꼭 이행을 한다면 이제 반값 등록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장학금 제도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할 수 없는 법률로서 예산을 법률로서 제정하는 이 고등교육 재정이 이제 시급하다라는 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제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가 가진 문제점과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김재현 의원실 최일영 부사관님께서 발제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학생들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곳 국회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얼마나 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지,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고통받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학비를 걱정하지 않고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학생들이 바라는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실제로 고지서당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 서울시립대에서는 동아리 가입률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주로 3, 4학년이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스펙 때문에 공부하랴, 그리고 그동안 밀린 학자금 대출 빚을 갚으랴, 알바로 바빴던 학생들이 등록금 문제가 해결이 되자 실제로 학문의 전당에서 공부에 열심히 집중하고, 그리고 또 동기들과 대학 시절의 추억을 쌓으며 그런 알찬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국가장학금 제도가 대학생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제도의 비비 때문에 대학생들이 고통받고 또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불안해해야 하는 사태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빈년대계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대의 이런 국가장학금 제도 고쳐나간다면, 개선해 나간다면 대학생들은 더 큰 인재로 자라나고 더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더욱더 튼튼하게 하는 그런 튼튼한 받침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 국가장학금 제도가 2학기 등록을 앞두고는 개선되어서 대학생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오늘 피해자의 증언대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언론사 질의응답을 마지막 순서로 하겠습니다. 증언자들의 증언 내용이나 등등 질문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피해자의 증언된 이상으로 하고 김재훈 의원과의 언론 인터뷰가 그 다음 예정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